자, 오늘 골드 가격이 역대 최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점에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위험한 한 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볼 필요도 없이 지금 명확하게 지표들이 딱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일단 골드 가격이 역대 최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새 골드와 같이 움직인 것과는 다르게 한 차례 크게 꺾인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디커플링을 하게 된 거는 이제 한 10월 달부터 디커플링을 했죠. 특히나 10월 11일 이후에. 골드는 이거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골드는 안전자산, 그리고 이제 코인은, 특히나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 세력들은 이제 골드를 많이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2022년부터 영국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은 그냥 대놓고 많이 모았죠. 비트코인을 대놓고 모았다라고 하는 국가들은 좀 드물긴 한데요. 기업들이 그걸 모으긴 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마인. 그리고 뭐 중간에 뭐 ETF 같은 것도 있기도 했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곡점이 어떻게 나오냐? 자, 골드는 안전자산이고, 안전자산은 이제 달러도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미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들이 다 이제 같은 손상이 있는데,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보통 이제 극단적으로는 둘 중 하나거든요. 금융위기가 오거나 전쟁 위기가 오거나. 그래서 이제 전쟁 위기,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이 화폐 가치를 해칭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전쟁 위기의 화폐 가치, 위기로 화폐 가치 하락을 대비해서, 보통은 이제 이 자산을, 화폐가 A 화폐가 있으면은 이거를 골드로 바꾸거나 이거를 달러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이 가속화가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전조 증상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딱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뭐 특히나 이제 IMF가 터지기 전까지도 그 금융 위기 이런 것들 언급 없이 경제 튼튼 안전했다라는 게 일간지에 나온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역사는 반복된다. 큰 재앙 같은 일이 터졌을 때 그 당일날에서야 아, 이렇게 위기 상황이었구나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 누구도 어떠한 얘기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걸 직접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게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는 지금 안전자산에 속하고,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에 속합니다. 자, 이들은 이제는 디커플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반대로 디커플링이 상승 쪽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하락 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골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슈팅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골드는 하락을 하게 되는, 이 자금들의 유입이 이렇게 이제 어, 빠지는 자금들이 반대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러니까 비트가 빠지면은 골드로 쏠리고, 골드가 빠지면은 비트로 쏠리는 그런 디커플링의 피날레만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분위기도 사실상 미국의 증시 덕분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금리 인하,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에너지 가격 하락,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지금 당장 체감 인플레이션은 좀 이제 느끼고 있진 않겠지만,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에어드랍이 됐죠. 그 관세 거두어두는 수익으로 군인들도 제공이 됐고, 등등 일반 시민들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자,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없으니까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 없으니까.
아, 유가 잡혔으니까. 국제 유가가 사실상 그 2021년에 66달러에서 120달러까지 갔거든요. 이때 당시에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입과 수출을 담당할 수 있는 무역 거래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가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배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선박을 통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에너지의 전반적인 상승은 어떠한 뭐 이제 기초적인 뭐 전기를 만들어내는 화력 발전소에 또 이제 기초 단가도 상승을 하기도 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실생활에 전기차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휘발유나 휘발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2022년에서 24년까지는 국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랐어요. 크루드 오일이. 지금은 57달러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으니까 이거를 금리 인상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금리를 인하한 것도 국제 유가도 하락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하니까 달러 인덱스 DXY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랑 달러 인덱스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금리 인하는 이제 달러 인덱스 하락. 달러 인덱스가 뭔가? 그냥 달러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높으면 달러 가치 높고 낮으면 달러 가치 낮다. 달러를 중심으로 전 세계 다른 화폐들 이게 다 이제 공용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낮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화폐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달러의 프리미엄이 낮아지니까. 보통 기축 통화하는 달러니까 달러로 다 거래를 하니까.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낮으니까 달러 이자 낮으니 달러를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를 뭐 이제 태국에 이제 또 이제 그 페소 필리핀의 페소고 태국은 뭐였지? 태국이 잠깐만 태국 달러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해서 바트라든지 일본의 엔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오히려 옮겨갔을 수도 있고 그냥 굳이 뭐 달러보다도 다른 화폐로 바꿔가지고 금리가 좀 저렴한 곳들의 화폐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자산 시장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해서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수혜를 받습니다.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최상입니다. 최상. 지금까지는. 자, 원유 가격 하락을 했죠. 하락. 인플레이션이 낮으니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낮아요. 사실상 금융시장은 호황이고 원유 가격 하락하고 금리 인하하고 달러 인덱스 낮다. 자,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금융시장을 가져가고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반사 이익을 얻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낮으니까. 자, 작년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109 정도가 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얼마냐? 98이란 말이죠. 자, 이 달러 인덱스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화폐 가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원달러 환율을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거든요. 아, 세 가지. 첫 번째로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원화에 대한 이자가 많아지니까 외국인들이 KRW를 가지고 이자를 받으려고 KRW로 많이들 다른 나라의 화폐들을 가지고 이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한 가지의 폭탄이 스노우볼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 혼란. 그리고 이제 기업들 혼란. 음. 그래서 애시당초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됐을 텀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을 했던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 카드는 솔직히 쓰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일단은 보유 중에 외환 보유액으로 USD나 이런 것들 들고 있으면은 이걸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KRW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 자금이 굉장히 많아야만 되고 외환 보유액이 많아야만 되고요. 이게 만약에 다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하다가 만약에 이게 다 썼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KRW를 팔고서 다른 화폐로 바꿔서 나가는 것들은 자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 좀 메리트로 금리 인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원화를 계속 들고 있게끔 묶어둘 수가 있는데, 그거는 타이밍이 놓쳤으니까 외환 보유액에서 보유 중인 것들을 일단은 일시적으로 막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막다 못해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외환 보유액이 막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는 외환 보유액이 많죠. 달러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미국채도 많이 보유를 했고. 근데 일본이랑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 넘사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돌파를 해보려고 통화 스와핑 같은 것들이 있었죠. 통화 스와핑. 그러니까 이제 달러랑 원화를 가지고서 이거를 스와핑을 해준다. 그럼 원화를 대신해서 원화를 한 70조 원어치가 있으면은 그걸 달러를 그만큼 바꿔가지고 좀 빌려 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빌려주는 건 누가 왜 빌려주냐? 그냥 미국이 그냥 이제 믿고서 그걸 믿고서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근데 그게 이제 깨졌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보유 중인 그 외환 보유액으로만 방어를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 그게 또 안 되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의 이런 아니면 대기업들이 보유 중인 달러를 가지고서 방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 또한 뭔가 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상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 자, 여기서 세 번째가 그나마 좀 희망적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미국이 잠깐 달러 프리미엄의 지위를 잠깐 이제 뒤로 물러서면서 약간의 반사 이익을 얻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좀 미국이 좀 희생을 하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황에서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잖아요. 만약에 달러 인덱스 상승하면 KRW 원화도 같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 자, 근데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90까지. 그러면 KRW 원화도 같이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1,400원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거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원화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화폐들도 같이 반사 이익을 얻게 돼서 하락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환율이 방어될 수 있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을 해서 KRW의 이제 그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외국인들도 KRW 가지고 금리들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건 물 건너갔죠. 두 번째는 이제 보유 중인 외환 보유액에서 이걸 막는 건데, 일단은 통화 스와프도 약간 거절이 됐고, 뭐 모종의 이유가 있겠죠. 거절을 한 데는 거절 한 데 70조 원 달러 원화 통화 스와프 거절이 됐고, 그럼 보유 중인 그 외환 보유액으로만 KRW의 환율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방어를 하다 못해서 적절한 순간에는 그게 스노우볼처럼 그냥 방어를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냥 DXY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냥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건 좀 희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곧 이제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프리미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리미엄. 자,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베네수엘라 혹은 동북아시아 요 두 곳 중에 하나가, 이 둘 중 하나예요.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군사 작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이라크 전쟁처럼 그런 전쟁이 먼저 이 미국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동북아시아에서 먼저 시작을 하거나 둘 중 하나로 갈립니다. 달러의 지위는. 미국과 베네수엘라에서 먼저 발생을 하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할 겁니다. 하락을 합니다. 근데 동북아시아에서 먼저 발생을 한다? 달러 인덱스 폭등합니다. 자, 일단 지정학적인 위치도 동북아시아랑 미국이랑 굉장히 멀리 있죠. 그리고 러시아랑 미국이랑 서로 핵을 쏘면서 본토에다가 핵을 날리면서 그럴 싸움 전혀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그들은 암묵적인 연합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특히나 동북아시아에다가 투자했던 자산들을 웬만하면은 달러로 바꿀 거예요. 그게 KRW가 될 수도 있고, 위안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JPY가 될 수도 있고, 대만 달러도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동북아시아의 화폐들을 다 USD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달러의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달러의 프리미엄이 생기면 그 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첫 번째 시작이 어디서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동북아시아, 여기가 굉장히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먼저 트리거가 발생을 한다. USD의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KRW도 당연히 이를 하락을 할 겁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된다. 만약에 발생을 먼저 한다면 폭등하게 됩니다. 이 폭등하는 순간 걷잡을 수가 없어질 거예요. 왜 이게 폭등하는 순간 걷잡을 수가 없어지냐? 일단은 한국에다가 투자했던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이 먼저 가장 1순위로 바로 그냥 런할 거예요. 런할 겁니다. 1순위로. 그러니까 투자했던 자산들 유동화를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자산들 있죠. 특히나 주식 같은 것들. 바로 셀 버튼 눌러버리고서 KRW를 이제 USD로 바꿔가지고 나갈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환율이 갑자기 폭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거를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환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환율을 공격하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환율 공격을 하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KRW에 숏에 베팅을 하는 거죠. 숏 베팅. 그래서 이런 연쇄적인 스노우볼은 딱 한 번의 스노우볼로 굴러갈 확률이 높다. 외국인들이 굳이 KRW의 자산을 팔고서 런할 확률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냐? 주한미군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주일미군 기지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만 하더라도 중국이랑 일본이랑 서로 싸울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너네들 싸우는 거 그냥 구경할래. 우리 한국이랑 북한은 이런 포지션이면 정말 좋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 중간에 껴있어요. 이 중간에 껴있고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먼저 선수를 친다면 누가요? 바로 이제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가 먼저 선수를 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가장 1순위로 한국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아주 빠르게 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먼저 팔고 떠난 세력들도 있을 거고 후순위로 파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주식부터 정리를 하고 한국의 보유 중인 국채부터 매도를 하겠죠. 주식과 국채는 바로 유동성 바로 확보가 되잖아요. 바로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바로 매도는 안 되죠. 부동산은 매도가 안 되고 국채나 주식은 바로 매도할 수 있으니까 매도를 바로 해버릴 거고 한국의 마켓 메이커들이 이제 한국의 거래소를 사용을 한다면 뭐 코인 같은 것들 매도해가지고 USDT나 이런 것들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죠. 바꿔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가장 희망적인 원화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연장선일 수밖에 없는데 달러 인덱스 프리미엄 가격이 하락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일단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감으로써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고는 있어요. 유가도 이제 내리면서 전쟁을 종전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 그걸 크립토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는데 그게 되기 전에 만약에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먼저 터지면은 달러 인덱스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유일한 하나는 사실상 옆 나라 이제 일본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미국에서는 통화 스와핑이 끝났으니까 안 되겠죠.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하락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밖에 없다. 그거 말고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은 그냥 공교롭게도 이거 상승하는 순간 이거 그냥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부가적으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상황이 갑자기 급등하는 상황이 딱 하나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그게 바로 이제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강화를 하고 GDP의 몇 프로를 국방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군사력이 가장 강한 국가들이 이제 그 화폐 가치가 이제 보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면
그 군사력이 강하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강력하겠죠. 왜냐면 세니까 파워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달러로 몰리게 되면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러면 원화 가치가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만약에 그 첫 번째 시작을 노스코리아가 먼저 시작을 한다면 이 노스코리아의 이 강력한 도발은 많이 있었어요. 천안함도 몇 번 많이 터졌고요. 연평해전도 터졌고 연평해전도 두 번이나 터졌고 천안함도 터지고 연평도 포격도 터지고 이제 강력한 도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전 대비해서 이 정도 급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세가 사실 오히려 더 큰 게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사일을 뭐 테스트를 함으로써 뭔가 그걸 도발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로 쏠 수도 있죠. 진짜 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강력한 도발이 발생을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증권사에서 바로 셀 버튼을 눌러버리고 한국의 국채 매도하고 주식 매도하고 그거를 이제 그 자산들을 엔화라든지 달러를 바꿔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차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루브라 대비 달러 루브라 차트인데 지금 이 대표적인 사례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요. 이미 비슷한 상황들을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전에서 예전이랑 다르게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터넷이 끊어져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위성 인터넷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스타링크를. 그리고 예전에는 높은 곳에 있었으면은 높은 곳에서 하늘과 가까이 그리고 이제 땅을 좀 멀리 함으로써 뭔가 성공의 상징 이런 플렉스 안전함을 넘어서서 이제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그 이제 높은 층마다 또 이제 집값들이 또 다르죠.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공습 경보가 울려오고 이런 드론 공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이 되면 공습 경보 울리면 바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의 대피소로 바로 가요. 그러면 고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끊길 때도 있거든요. 정전이 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층이 더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이랑은 다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인해서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에 프리미엄이 더 생겼어요. 낮은 곳이 어디죠? 벙커 같은 곳들. 벙커. 지하 벙커 같은. 현대판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외국 그 적대국의 자산들을 동결하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적대국이라고 한 다음에 적대국의 자산들을 모두 다 몰수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예비 테스트처럼 보여줬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KRW 주봉 차트랑 그 그 KRW USD 주봉 차트랑 루브라 USD 일봉 차트가 매우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요 프랙타를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박스권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다가 슈팅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슈팅을 했던 여기 있죠. 여기 윗꼬리 찍고서 슈팅을 엄청 크게 했죠. 자,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 이때 그러니까 루브라가 원래 1 USD를 가지고서 원래는 80개의 루브라밖에 필요가 없었는데 한순간에 1 USD를 구매를 하려면 1달러를 구매를 하려면요 154 루브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위점 깔끔하게 160이라고 할게요. 2배가 떡상했다. 그러니까 이제 1달러 대비 루브라가 더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자, 이거를 뭐 아이폰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그 빅맥 지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햄버거 가격이 한순간에 5,000원에서 만원이 된 겁니다. 만원이 한순간에. 아이폰도 만약에 수입해오는 게 예를 들어서 1,000달러에 그 수입을 해오면은 8만 루브라인데 한순간에 16만 루브라가 된 거예요. 환율이 폭락을 함으로써. 그러면 저때 러시아 같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강대국에서 왜 저렇게 환율의 폭락이 나왔는가를 봐야 되는데
전쟁을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환율이 폭락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대국인데 왜 환율이 폭락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대국인데 왜 환율이 폭락을 한 거지? 자,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러시아의 해외 자산들을 동결을 했습니다. 해외 자산. 외환 보유액을 동결을 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했고 일본에서도 했고 나토에서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출렁이면서 우리 다 같이 러시아를 묶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아이러니하고 좀 신기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에서는 그거를 해지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토와 일본 있잖아. 나토, 일본. 특히나 나토 같은 경우에는 이 외환 보유액을 다 동결을 해버리니까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방어가 안 됐어요. 국제 스위프트 망에서도 추방이 되기도 했고 루브라를 그래서 환율을 방어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USD라든지 유로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도해서 루브라로 바꾸면 환율 방어가 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해외 자산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몇백 조 가까이가 많았는데 그게 동결이 되니까 루브라를 다 팔고 나가는 것들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브라 지금 한국에서도 방어를 하고 있잖아. 한국은 방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게 최대한 달러를 확보를 하거나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확보한 것들로 매도해가지고 KRW를 바꾸면 환율 방어가 된단 말이죠. 이게 엔화도 마찬가지겠고 외환 보유액을 매도함으로써 KRW로 바꿔버리면 환율 방어가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아버린 겁니다. 그냥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매도하는 족족 그냥 루브라의 재고만 쌓이고 루브라의 재고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재고가 늘어나니까 그 러시아의 국채 금리는 폭등을 했겠죠. 금리가 폭등을 했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루브라 좀 많이 들고 있어 주세요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아이러니하게 러시아는 방어를 했습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방어를 했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어떻게 방어를 한 거냐? 이게 어떤 차트라고 보시면 되냐면 원화가 1달러당 1,500원에서 3,000원까지 갔는데요. 이게 다시 1,200원까지 방어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는 이걸 어떻게 했을까? 자, 러시아가 완전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페트로달러, 기축 통화인 USD를 가지고서 에너지를 결제를 합니다. 특히나 자급자족이 가능하면서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죠. 에너지를. 천연가스라든지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이런 원유 같은 거를. 원유 전체 생산량의 1, 2, 3위가 미국이랑 러시아랑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많이 생산을 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자급자족이 많이 되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출할 때 우리가 이 원유 같은 거나 에너지 같은 것들을 수출할 때 무조건 우리는 원래는 USD 달러로 이렇게 받았는데 너네가 우리 자산들 동결했잖아. 보유액 동결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루브라로만 받겠어. 우리의 에너지를 받고 싶으면 결제를 받고 싶으면 루브라 너네 사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루브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루브라가 나름대로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더 많이 떨어졌냐?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고서 크게 폭락을 했는데 전쟁이 장기간으로 지속이 됨으로써 환율이 다시 좀 상승을 하기도 했어요. 하락을 한 거죠, 가치가. 뭐 다시 좀 이제 꺾이고 있긴 한데.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제 평균치를 맞춰는 주고는 있는데 한 번 정도 쇼크를 보여줬던 거는 이제 외국에서 여러 연합군들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들을 동결을 함으로써 환율 방어가 안 되게끔 했다. 그런데 환율을 다시 이렇게 지켜낸 거는 이제 러시아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던 거죠. 그 강력한 무기가 우리는 핵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 우리 환율 외환 보유에 우리 이거 동결한 거 안 풀어주면 우리 너네 나라한테 핵 날려버린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나름대로 약간 하이브리드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력으로다가 너네 우리 그 동결했던 자산들 안 풀면 핵 날려버리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크루드 오일이랑 천연가스 같은 것들 수입하려면 무조건 루브라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겁니다. 무기가 하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도 그런 일을 겪게 됐을 때 사실상
그 예전에 IMF 때처럼 구제를 받지 않는 이상 솔직히 힘들어 보입니다. 환율 방어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러시아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루브라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낼 만한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KRW를 가지고서 무조건 KRW에 대한 수요가 만들어질 만한 무기가 없어요, 사실. 음. 무조건 KRW가 있어야 되는 이 수요를 만들어내.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이 외환 보유액을 많이 보유 중인 이 국가들이 그거를 대신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전 세계의 나라 트렌드가 빚잔치 때문에 이거를 예전처럼 IMF 때처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손을 내어서 이제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혹여나 만약에 이게 방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환율이 붕괴돼가지고 계속 쭉 올라가는 곳들이 몇몇 있어요. 터키도 그렇고 막 베네수엘라 같은 곳들도 그렇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그렇게 붕괴가 됐을 때는 저는 그런 관점이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화폐로 이제 대안책이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화폐.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스테이블 원화가 될지 뭐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그냥 거래 화폐와 수단이 달러 쪽으로 아니면 엔화 쪽으로 이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걷잡을 수 없어지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IMF 때랑은 전혀 다른 상황임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1997년도에 IMF 때 그 한국에 이제 도움을 줬던 그런 상황들과 지금이 다르다. M1의 통화 유통량만 보더라도 199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때랑 지금 미국에서 발행되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이 정말 이게 엄청 적어요.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보이지도 않죠, 지금. 지금 기간 대비해서 20배 가까이가 유통량이 많이 늘어난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군가 다른 나라들을 도와줬어도 그렇게 부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빚잔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2025년 현재는 빚잔치입니다. 이걸 누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는 머니게임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머니게임이냐? 누가 먼저 그 화폐 가치를 지키느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화폐는 누구냐? 제가 볼 때 달러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붕괴되는 화폐들은 다른 변화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화폐 개혁과도 비슷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원화 쪽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스테이블 원화가 될지 다른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패턴을 그대로 대입하면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뭐냐 2017년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1년에 김치 프리미엄이 껴가지고 알트코인 불장이 왔으니까 2024년에서 5년에 반감기 사이클 맞춰가지고 온다. 결국 안 왔죠. 뉴 패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예전 IMF 때처럼 환율이 올라가니까 제2의 IMF가 온다라고들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IMF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IMF보다도 국제 정세가 문제예요. 국제 정세가 문제지. 지금은 IMF 그 걱정할 그게 아니다. 오히려 한 번에 온다. 한 번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 IMF도 이거 터지기 전날만 해도 전날에 일간지에 경제는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있죠. 그 다음 날에 IMF 터졌습니다. 전날까지도 이랬습니다.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전날까지도 뭐 평화로워요. 그냥 평화롭다가 질서가 깨지는 건 한순간일 수도 있다.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전달 드린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